네, 7시 34분입니다. 이슈 토론 수요일마다 합니다. 한 분은 한나라당 전 대변인, 한 분은 민주당 전 대변인, 두 분이 지역에 출마할 예정이라고 지난주에 밝혔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그거 하시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셨죠? 안녕하세요. 네, 예비 등록 어제부터. 제가 어제 이만섭 전 국회의장님 빈소에 가서 국화꽃 한 송이 드리고 왔습니다. 가끔 아구찜 영포탕 이런 거 사주시면서 카랑카랑 목소리로 말씀하시던 동네 어른이신데, 사랑하고 정치 계산하면 안 된다, 오직 국민만 바라봐라 이랬는데 요즘 참 메시지가 큰 것 같은데요. 안영환 전 대변인,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좀 간략하게 이 말씀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네. 네, 국회 선진화법 문제가 많은 법입니다. 전 제가 국회의원에 있을 때 분명히 반대했고, 네, 반대 표결을 했던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죠. 네. 어렸을 때부터 민주주의 합의가 가장 좋지만 합의가 안 될 때는 투표를 할 수밖에 없고, 투표는 과반수 다수에 의해서 결정을 한다라고 배워왔는데, 그 다수가 이제 60%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전 세계에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분명코. 그런데 이제 이게 여야 간의 싸움을 치르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워낙 한국 국회가 폭력적이다 보니까요. 그렇지만 폭력을 죽이는 대신 국회가 식물로 전락하였습니다. 식물 국회가 돼버린 것이죠. 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선진화법 하에서는 어느 한 정당이, 네, 특정한 안건을 이제 쉽게 지정을 하면은 그 안건에 대해서는 60%의 동의가 있어야만이 본회의에 상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전체 의석의 300석 가운데서 180석을 확보해야만이, 네, 마음대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군요. 40%를 가진 정당이 반대를 하면은, 네, 41%를 가진 정당이 반대하면 그 법안은 통과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단 이번에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여야가 합의를 했을 때, 네,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내용, 경제, 안보의 위기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60%가 아니라 의장이 직권 상정할 수 있다. 직권 상정이란 말은, 네, 상임위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특별 안건을 지정해서 60%의 동의를 받지 않는 그런 절차를 받지 않고, 네, 막 의장이 본회의에 상정해서, 네,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말합니다. 그런데, 네, 이제 그 방법은 굉장히 제한을 시켜놓았죠. 그래서 어찌됐든 이 법안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 내에서는 그동안 법안 통과를 막을 수 있었기 때문에, 여당 마음대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막을 수 있었기 때문에, 네, 좋다라고 평가를 했었겠지만, 이번에 또 예산안 같은 경우는 야당 내에서도 이러다간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네, 안 되겠구나 이렇게 느꼈을 겁니다. 네. 저는 그것도 문제인데,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현재 12월 2일까지 여야가 합의가 안 되면 예산안은 정부안대로 국회에 올라옵니다. 네, 자동 상정이 되게 되죠. 그렇죠. 예. 이것도 굉장한 문제가 있죠. 국회의 기능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안에 대한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것에, 네, 대한, 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네, 비록 여당에는 유리할지 모르지만은 국회가 제기를 못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네, 여러 가지로 국회 선진화법은 다음 국회에서는 반드시 개정이, 예, 돼야 합니다.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여당에서 180석을 우리가 얻어야 된다는 게 바로 이 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박용진 전 대변인께서 입법권과 예산권이 국회의 권능인데, 예산권을 야당으로서는 놓치고 있는 국회 선진화법인데 어떤 관점을 갖고 계신가요?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되게 된 배경을 보면, 네, 참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지 않은 데다가 왜 합리적으로 이해되는지 이제 납득이 되죠. 네. 보통 국회 두 분은 국회의원 생활을 해보셨으니까, 네, 국회에서 본회의의 안건을 통과시키는 장소가 법으로, 네,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네네. 왜냐하면 딴 데 가서 할까봐. 그렇죠. 왜냐하면 삼성개헌안을 통과시킬 때도, 네, 국회 본회의장이 아니라 딴 데 모여가지고 부당탕탕 통과시키고 했었던 그런 일 때문에. 그때는 여의도 국회가 아니었죠. 그렇죠. 예. 여기 시청에 있는 여기인데요. 시의회가 지금 사용하고 예. 그 말씀은 뭐냐면, 이런 악행이
불합리한 불편을 가져온 거다. 저는 이렇게 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악행이 진행되지 않는다.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우리 사회나 정치권에 정착이 된다. 이러면 회의 장소가 저기 벚꽃 피는 여의도 저기 윤중로에 나가 산다고 하는데 그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합리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요. 힘의 논리, 다수파의 논리로만 밀고 가버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국회 선진화법도 힘의 논리와 다수파의 논리 그리고 소수파가 그에 저항할 물리적으로 저항하다 보니까 꼴불견이 생겨나고 동물국회라고 그것 때문에 예, 그럼요. 식물국회가 된다 한들 동물국회보다 낫지 않겠냐 이런 불합리한 조치들이 생겨날 수 있죠. 그러나 그 불합리가 합리적인 모습을 띠고 있는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네. 근데 안영환 전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 그 이른바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그 정치적 제도가 도입된 전 세계 어디에서도 그 출발의 맨 밑바닥 정신은 조세권에 대한 견제와 저항, 예산권에 대한 견제와 저항 이것이 있는 거예요. 최고 권력, 절대 권력에 대한 견제와 저항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이 예산권에 대한 그 국회 권한인데 이거를 떼주면서까지 여야가 협상을 했어야 되는 상황이 참 서글펐던 거죠. 근데 앞으로 180석을 넘겨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역시 또 마찬가지예요. 또 다른 악행을 낳거나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사실은 그 전에 이 제도 이전에 우리가 어떤 관행 속에서 살아왔는 일을 일단 반성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속에서 저는 국회 선진화법의 일부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네. 이성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17대 국회를 제가 했는데 뭐 여러 가지 현상을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할 말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정당이 180석을 얻어서 60%를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40%를 얻은 정당은 왜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느냐. 선진화법을 이제는 240석, 70%의 합의가 필요해야지 법안이 통과된다 주장을 할 겁니다. 그는 또 똑같은 논리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 원칙에서는 51%라는 원칙을 정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3명 가운데서 2명이 찬성하면 갈 수 있다. 10명 가운데서 예를 들어 100명 가운데서 6명이 51명이 찬성하면 갈 수밖에 없는. 자,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어느 상황에서나 또 우리 이 세상에서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결정 과정을 마냥 미룰 수만 없죠. 제일 좋은 결정은 합의입니다. 합의를 해서 결정은 가장 좋죠. 그러나 인간이라는 게 모든 인간 세상 살아가는 게 합의가 될 수 없다면 결국 다시기를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180석이 안 되면 이제 200석, 250석 수가 더 없는 겁니다. 소수에 대한 배려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소수가 전체를 지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민주주의 원칙이죠. 일단 내년 그 4.13 총선의 결과가 지금부터 궁금해지는 건 바로 이 안하고도 연결돼 있다는 얘기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급하다 하면서 현기환 수석을 국회로 보내서 지금 이 여러 가지 이것도 비상상태다 해서 말하자면 직권 상정을 압박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얘기를 좀 해주시죠. 이번에는 박용진 전 대변인부터 말씀하실까요? 좀 국가 격에 안 맞는 일을 하신 것 같아요. 정중하게 요청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정무수석이 국회의장한테 와서 그러나 그 정무수석도 국회의원 출신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거 안 된다는 걸 알았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국회의장한테 와서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걸로 이 해석을 했는지 쟁점 법안 아닙니까? 쟁점 법안이지만 가로 열고 대통령 관심 법안이에요. 대통령 관심 법안 와가지고 국회의장 보고 날치기 통과시키라고 그렇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야말로 비상 시까지는 안 붙일게요. 비상한 상황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만큼 또 경제가 비상한 상황인데 그렇게 해석해 달라는 거죠. 그쪽에서는요. 그거야 맨날 마이크 잡고 얘기하시잖아요. 대통령께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지경인지. 그러나 그 국가 경제가 힘들고 어렵다는 건 서민들이 더 잘 알고 노동자들이 더 잘 알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몸으로 느끼니까. 근데 대통령께서는 지난 3년 동안 이 경제에서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시고 지난 3년 호성세월 하신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시려고 계속 그렇게 야당 탓만하고 그러시는지 모르겠고 게다가 이제 기본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그 국회의 절차, 문의과정
여야의 이런 기본적인 뭐 이런 것을 아예 깡그리 무시하고 네. 국회 질서 자체를 무시하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뭐 별로 동의가 안 되고요. 네. 그럼 뭐 저 몰래 진행했어도 나중에 알면 난리 났었을 거를 이렇게까지 뭐 대놓고 하시는 거 보고 좀 많이 놀랐어요. 예. 일단 뭐 입법부 수장에게 우리가 이제 상권 분립 국가인데 직권 상정을 압박하는 것 같은 그 모양새는 뭐 좋을 수는 없죠. 안용환 전 대변인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뭐 보기에 따라서는 압박일 수도 있고 호소일 수도 있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뭐 본회에서 현재 경제가 어렵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또 이에 대한 국회 협조를 요청하는 그런 모양새였을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직권 상정을 요청하다 보니까 그게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압박이 아니냐라고 이제 비춰볼 수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사실 경제는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IMF 사태가 올 거라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고요. 자영업자들 청년 실업 문제 너무 어렵죠. 그런데 이제 국회가 네. 과연 그동안 제 기능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누구도 동의 못할 겁니다. 지금 국회는 여야가 협의를 할 수 없는 네. 실종 상태죠. 뭐 최소한 이야기입니다만 야당의 내분 때문에 야당이 제 기능을 못하다 보니까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죠. 네. 야당의 뭐 최재천 정책위장 사퇴된 다음에 여당 입장에서 본다면은 정책을 같이 논의해야 될 파트너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진. 네. 네네. 이런 문제들 때문에 국회가 전체적으로 마비 상태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네. 국회가 좀 제 역할을 해줄 것을 모두가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그래서 청와대가 아마 현재 국회 개헌 중인 관련 법들을 빨리 논의를 하고 처리해 줄 것을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사실 네.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은 올해 안에 통과가 안 되면은 내년이 되면은 대다수의 그렇죠. 국회의원들은 마음은 콩밭이 가 있습니다. 네, 선거운동 네, 시작하겠죠. 지역구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내년 4월 총선이 끝나고 나면은 6월까지 한 달 반 임기 동안에 떨어진 의원들 뭐 국회 네. 전용 못합니다. 그럼 6월 이후에 되면은 또 내년 하반기 곧 대선 국면을 접어듭니다. 네. 그래서 이런 현안들에서 특히 경제 개혁 같은 경우는 정치인들이 굉장히 꺼려하는 네. 표를 이룰 수도 있는 법이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 되면 대선 의식해서 각 정당에서 네.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네. 호소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그게 직권 상정의 요건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정의화 의장이 그건 직권 상정의 요건이 아니다 우회적으로 말씀을 한 것 같은데 야당 그 내분 때문에 정치가 실종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박용진 전 대변인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야당이 내분에 빠져 있고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한 거는 사실이죠. 네. 그거를 뭐 제가 뭐 아니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네. 새누리당 안에 친박 비박 없다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네, 네. 그런 거는 제가 인정하고 방송 통해서나마 국민 여러분들께 이런 뭐 참 부적절한 상황이 연출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 전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그 국회에서의 어떤 그 공전 상황이 야당의 네. 지금 내부분의 탓이냐는 그건 꼭 그렇진 않아요. 네. 국회에서 지금 당장 뭐 뜨거운 쟁점 중에 하나인 선거구 획정안과 관련해서 그리고 의석수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죠. 네. 두 개가 지금 엉켜 있는데 새누리당이 갖고 있는 원칙은 딱 하나잖아요. 우리가 과반 무너뜨릴 법안을 우리가 손해보면서 할 수는 없다는 얘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 밥그릇은 챙겨놓고 그거 손대지 못하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반복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런 안도 내보고 저런 안도 내보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새누리당이 꿈쩍도 안 하니까 앞으로 전진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요. 네. 나이 한 정개특위 위원장 네. 하셨던 이병석 위원장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시잖아요. 그렇죠. 부의장까지 하셨고. 그런데 이제 이런 분이 이런 역할을 중재안을 내놨는데 그것도 새누리당은 오히려 거부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새누리당이 이런 것에 대한 좀 이렇게 그 진전 있는 태도를 보여주시는 게 필요하겠다고 봐요. 네. 그 뭐 선거 연령을 1살 18세로 낮추는 걸 김무성 대표가 제안도 했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일단 뭐 나오는 얘기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기업 활력 제공 원샷법이라는 거 테러 방지법 시급하다. 세계적으로 테러 위험이 커지는데 이것까지 못한다면 국회 존재율을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비난을 하고 나섰어요. 예. 테러 방지법과 관련해서 조금 저 나름대로 독특한 생각이 있는데 네네. 왜냐하면 그 테러 방지법이 여러 가지 법안들을 이제 묶어서 패키지로 그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것에 대한 관할을 통할 권한을
국정원이 갖도록 하자는 거예요. 근데 여든 야든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새누리당이 야당일 때에도 국정원은 못 믿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새정치민주연합은 테러 방지법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에 이제 권한이 강화되는 국정원을 어떻게 믿느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쪽에 그것을 독립된 그렇게 부처가 아니고 기구를 만드는 안을 내놓지 않았나요? 새누리당에서? 새누리당 그렇게 내놓지는 않은 걸로 생각하는데요. 국정원이 계속 강화되는 거를 얘기하고. 그게 문제가 제기가 되니까 예? 다른 안을 제시를 했었다는 걸 안영한 대변인 알고 계시면. 아니 이제 그 안은 지금 미래부 아래에 두자는 게 이제 새정치연합의 안이었죠. 그런데 새누리당이나 일방적으로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지 간에 테러 방지와 관련된 기능은 정보기관이 수행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측이 대응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미래부라는 신중한 관료 조직에 맡겨둘 수 있는가라는 게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물론 국정원에 대한 피해 의식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피해 의식이 지나쳐가지고 국가 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물론 야당 내에서는 국정원에 그동안 또 국정원의 전신인 안기부라든지 중앙정보부의 탄압을 받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좀 과도하게 그 뇌리에 박힌 피해의식이 현재 상황을 만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국정원 그동안 떳떳하게 살아왔다고는 할 수는 없지요. 그렇지만 이제는 국정원 내부의 내부 고발자들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저는 이 법을 만들면은 국정원 내에서 예를 들어서 감청과 도청, 이메일에 대한 감시 등이 다른 목적, 테러 방지를 위한 다른 정치적 목적이나 사적인 목적을 위해 이용됐을 경우에는 해당자나 또는 그 상급자 또는 국정원장에게까지 엄벌을 취하는 조항을 만든다면은 그것 가지고 월급쟁이입니다. 국정원 직원도 솔직히 월급쟁이도 그거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조항을 만들어서 국정원이 테러 방지에 대해서 책임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면 된다고 봅니다. 자꾸 이 피해의식 때문에 국가 운영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국가 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에서 맞춰 본다면은 전체적 논의하면 충분히 전 합의점 찾을 수 있다고 봐요. 무턱대고 국정원은 안 된다고 하는 것보다는요. 제가 아까 독특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일단이 지금 안영환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거든요. 처벌 조항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세게 비합리적으로까지 높여서 일단 두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아닙니까? 내가 일단 이러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절대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형사처벌 권리를 넓히겠다. 그리고 앞으로 다른 대통령이 들어오더라도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러이러한 정치 관여를 못하도록 조치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야당과 협의를 해보세요. 국회의장을 압박하지 말고. 야당한테는 전화 한 통도 안 하고 국회의장한테는 살 한 번에서 압박을 하고 그러세요. 자, 20초씩만 드릴게요. 자, 이제 일단 내년 선거를 위해서 이게 선거구 획정이 안 되는 건 비상사태다. 정의화 의장이 오늘 오전 11시에 기자회견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저도 비상사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반 유권자,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의 생활과 상관이 없는 데라고 생각할 수가 있으시겠지만은 이게 만약에 제대로 통과가 안 되면 입법 마비가 되는 겁니다. 20초만 그렇다면 그 국가적 비상상태라고 할 수 있죠. 박용진 대변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훌륭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 맞고요. 국회의장이 결단해서라도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시한은 지켜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영환 전 대변인, 박용진 전 대변인과 함께 이슈토론 진행했습니다.